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장의 뒷얘기를 바로 보는 마켓 뒷담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운영력 세 분이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또 세 분이 함께 했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명진호 운영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재훈 운영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예,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 시장이 지난주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좀 좋지는 않지만은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약간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더니 이제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한 1% 정도 좀 빠졌더라고요. 지수는 거의 뭐 제자리 거리 맞지만은 그래도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는 전개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이슈는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정책, 강화된 통화정책 때문에 한 차례 출력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를 오늘 단 4가지 정도로 좀 잡아봤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의 등락을 야기시켰던 연준의 고강도 통화정책이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은 영향을 다 미쳤는지 반등이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그 국민주 성격이지 않습니까? 오늘 신저가가 나왔어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삼성전자가 반등할 모멘텀 어떤 건지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어려운 국면 쪽에서 상당히 주도주로서 또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는, 오늘은 또 그렇죠, 지금요. 조선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가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기업들 실적 참 좋습니다. 어제 발표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못 갔어요. 하여튼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쪽인데, 시장 자체가 그랬다 한다더라도 실적 차별화 장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제 본격적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1시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여튼 이번 주 시장이 출렁거림이 나왔던 자체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한다도 제가 우리들이 여기 다룰 때 많이 반영됐다, 선 반영됐다 얘기했었는데 계속 강화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차례 좀 출렁거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연준의 통화정책, 나올 만한 통화정책 강도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다고 보는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강재훈 운영력이 먼저 시작하시죠. 네, 편하게 얘기를 하죠. 네, 편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준에서 뭐 QT를 5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달 논의를 해서 본격적인 시행 6월 달 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연달아서 2차례에서 3차례 할 수 있다. 계속 했던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투자심이 약화시킨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증시나 이쪽에서 수급이 약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한번 이제 3월달 연준회 끝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붙으면서 한번 더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약간 소강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연준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더 튀었다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에서 이제 빅스텝을 한다는 부분도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선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연준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걸 또 불확실성 해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앞전에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한다 했었을 때, 그때도 시장에서는 한 차례 굉장히 투자심이 약화되고 주가 자체가 빠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가 연준회 딱 끝나자마자 반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똑같이 선방이니까 5월 달 정도에 이제 연준회의 하고 나면은 그때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가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불확실성 해소다. 왜냐면 시장에서 빅스텝 2차례에서 3차례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QT라는 부분도 더 명확하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금리 인상 포기 시점이잖아요. 네. 일단은 연준이 내년도까지
기준금리 중립적인 측면을 본다 2.4% 정도가 목표 정도 전후가 됐을 텐데 지난주까지 나왔던 거는 3.6%인데 이번 주 주가 하락장 자체는 3.5%, 일부 골드만삭스인가요? 4%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악재로 나온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물가지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저효과로 보거나 뭘로 봤을 때는 이번이 정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 꺾인 걸 안 보였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5월 중순 되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치면서 서서 이제는 앞전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된 게 보여진다 되면은 그때는 연준에서 빅스텝을 2차례, 3차례 더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현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준영 운영력 의견은 일단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됐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점이 2,658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다. 일단은 그런 많지는 시각이네. 않은데 예. 요즘 아시다시피 문제는 지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뭐 다 아시다시피 지수 싸움이 아니라 종목 업종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따가 우리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바닥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시장 지수의 안정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67,000원 갔다가 반대 한번 세게 나오면서 69,000원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닥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반 정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빠진 거 보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가 원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가 바닥이 안 나오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수는 사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림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위쪽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명준호 운영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시장 반영 마무리가 이제 물음표니까요. 네,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 벌써 사실 이 긴축 관련된 부분들이 증시 영향력 미친 거는 벌써 한 10달 됐습니다. 이게 딱 긴축이 들어간 건 작년 7월 달부터죠. 그죠. 작년 이제 7, 8월 그때부터 지금 한 10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달 됐다고 이제 딱 끝난 거냐? 아니면 아직도 그냥 앞으로도 몇 달이고 더 남아 있느냐? 시장 반영은 앞으로도 계속 또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긴축이라는 게 다른 게 없죠. 유동성 확장과. 사실 코로나가 해소돼서 2020년 2월, 3월에 이제 시장 바닥치고선 올라온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유동성을 그걸 빌미로 해서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유동성을 푼다 하면서 이제 유동성 상승세가 왔던 건데 그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과정들 속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게 오르는 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인 거죠. 일단 무조건 갈 때까지 가보인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인 게 좀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든 등등 많은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이제 긴축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은 이제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초입부 중간 이런 단계인데 긴축이 끝나야 이제 장이 간다 하는 것보다도 유동성 버블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거나 버블이 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나면 거기는 이제 금리를 오히려 올린다 또 올린다 하더라도 지수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시점을 도달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선 반영됐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쪽인데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솔직히 있어요. 너무 가파르다. 원래 0.25%씩 올해 6차례, 7차례 정도가 연초에 대충 예상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0.25%, 1.5%인데, 그렇죠. 1.5%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1.5% 금리를 연말에 가면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이 빠르면 6월 달에도 지금 50bp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연달아 3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가. 그러면 6월 달 가게 되게 되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연초에 예상했던 금리 인상이 6월 달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만큼 6개월 정도 자금 회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여기다가 연말에 예상을 했던 QT 대차 대조표 축소도 지금 5월 달부터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5월 달 논의를 하고 시행을 그렇죠. 6월 달에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하반기 예상했던 그럼 생각보다 거의 6개월 정도 긴축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과거로 본다 한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돈 자금을 금리를 인하할 때 첫 번째는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별로 미지근하잖아요.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경기도 좋아질 시그널이 보이면서 그때 유동성 장세가 폭발하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리 첫 번째 인상할 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주가가 못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0.25% 금리 인상을 했으면 시장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요. 근데 지금 워낙 가팔라지니까 0.25%씩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리를 처음 인하할 때 시장이 잠깐 반짝이다가 영향 없이 주가 빠지듯이 6, 7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 주가가 올라간 유동성 장세가 되듯이 금리 인상 시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정도,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돈이 약간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지잖아요. 근데 그 이게 부분에 대한 성향 자체가 지금 연준의 수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옐런 의장이었고 이 둘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고 지금에 있는 이제 연준 의장은 대표적인 매파잖아요. 더군다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 수도 매파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 자체가 완전히 예전의 수준, 코로나 발생 전의 수준 정도 됐었고, 그 실제로 지금 유동성을 해소한다 해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주 성장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기존의 가치주라든지 전통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아직까지도 흐름이 양호하고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양극이라는 부분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시장 전체 풀려있는 유동성이 해소된다가 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 다 선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지거나 아니면 기관에서가 새롭게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축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니까 증시 자체는 여태까지 뭐 다 양호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5월달 연준회의 끝나고 나면은 그때 결과 나오겠죠. 저도 이제 거의 반영됐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피크를 쳤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 3% 근처까지 갔다가 꺾였어요. 3% 정도까지 약간 찍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 하더라면 저도 선 반영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긴축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 자체는 결국은 경기다는 거죠. 경기가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조금 약간 흐트러진 게 나온다 한다면 약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 물론 충격 받으면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뀌겠죠. 기댈 언덕은 있어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까지 안 좋았다. 그러면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저도 주가는 바닥을 하긴 했다. 다만 워낙 통화 긴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로 경제지표라든가 실적을 확인하고 정말 완만하게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생각입니다. 시장을 길게 보면은 완만한 U자에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실적 확인 다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더 제거된 거 확인하고 싶고 어차피 돈은 줄어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완만한 유자의 이 마지막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한 2, 3년 지나야죠. 그러니까 완만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그 연착륙이니까 그게 완만하게 가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 완만하게 빠르게. 가는 주시장이 크고 길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완만한 주장이 좋은 게 왜냐면은 이제 급등하는 V자 반등형은 일부 종목군으로 쏠려서 이들만 쭉 가다가 얘들이 꺾인 순간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지금처럼 이제 완만하게 간다 했을 때는 지금 약간 속도가 너무 빨리 이게 갔다 저게 갔다 이게 너무 반복돼서 그러지 완만하게 이쪽이 갔다가 이쪽도 괜찮네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이게 순환이 도니까 사실 그런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거든요. 유동성 그쵸? 장세는 잠깐의 어떤 흐름을 잘못 타버리면 한 달, 2달 만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돈 못 버는데 보는 사람 유동성 보이지만은 그쵸. 실적 장세에서는 완만하게. 이게 실적 장세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2년, 3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2년, 3년까지는 완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시장이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가들도
급등락이 심하지 않는 거니까 충격 없이 수익면서 그쵸. 수익면서 그런 장세가 완만한 입장이라는 게 이래 조정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나서 네. 완만한 입장이라는 거는 이게 급등이 아니라 그쵸. 계단식,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단식. 예. 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 완만한 유장 항상 보면은 완만한 유장의 초기 국면은 그 변동성도 굉장히 좋고요. 많죠. 그리고 종목들 이게 이제 순환 빠지는 놈은 빠지지만 또 순환 반등이 막 크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뭔가 노력하면은 뭔가 수익을 단기적으로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완만한 유자 이제 중간 이후의 영역들 거기 가면 거의 변동성도 떨어지고 뭐 이게 그렇죠. 장이 하루 종일 뭐 움직이는 종목도 없고 그런 양상이 되죠. 그러고 나야 이제 그리고 나서 대세가 막판에 또, 예. 막판에 이제 주도주라 하면서 이제 막판에 예. 확 하는 거죠. 예, 예.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더 이상 나올 만한 추가적인 금리 사실 없죠. 이게 너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네. 이게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안 되니까 이런 거 갖고 또 떠들고 하는 거지 새로운 건 아니죠 사실은. 뭐 내년 연말 3.5% 4%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나올 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실제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청자님도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반영됐다, 선반영됐다. 저도 약간은 그런 것들 계속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점이 계속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겠는가. 약간 우리 그 명준 운영 시각은 약간 좀 낮은 상태인 것 같고, 강재원 운영하고 저 생각은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6,800원, 8,900원 끝났나요? 7천 아래로 끝났죠? 7,000원 초반, 중반 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2020년도 11월 달 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6, 7개월 만에 저점 정도 되겠죠. 그죠? 신저가 되겠죠. 51일 무조건 신저가고. SK 하이닉스는 좀 위여요. SK 하이닉스는 작년 10월 달에 9만 원대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10만 원대니까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대충 나온 것 같아요.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반도체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국민주 성격이잖아요. 봤더니 올해 삼성전자 개인 투자가들이 올해만 매수한 게 보통주에서 8조 한 7천억, 그 다음에 우선주에서 거의 1조 원 해서 그 10조 원을 매수했더라고요. 10조 원. 가장 많이 매수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참고로 봤더니 매수 많이 한 게 네이버, 카카오가 1조 한 3, 4천억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2등인 네이버보다도 5, 6배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으니까 결국 뭐 지금 동학개미 세대들이 다 들어왔던 가격대가 다 평균 제가 알기로 8만 원 이상이고 최근에 샀다 한다 하더라도 7만 3천 원대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주가 하락 요인은 우리 강기영 운영력 대충 나와 있지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는 알고 내용이고 있는 우리 쪽이죠. 지난주에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야겠다. 예, 제가 우리 강재님 먼저 계속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자꾸 시키게 되는 파이가 명진 운영이 시킬 거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크게 세 가지죠. 알듯이 일단은 반도체 D램 가격이 불투명한 부분이고, 원래 D램 가격이 3분기부터 고정 가격이 올라갈 거란 전제 하에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 지금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3분기 때 고정 가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럼 실제 하향 조정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이제 휴대폰의 성능 저하, GOS 논란.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GOS 논란 부분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삼성에서 GOS 논란과 관련된 파운드리를 제조해서 실패한 그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논란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GOS 논란과 스마트폰 성능 저하 관련된 이거 신뢰성이거든요. 신뢰성 문제고 또 기술적 문제입니다. 그냥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킨 거잖아요. 발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더 투자를 했다든가 인정을 받았으면 괜찮았어. 그게 이제 파운드리에 연결되거든요. 이게 파운드리 수율 저하. 이게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특히 삼성전자가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경쟁력인데 TSMC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그 기술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우리 명준호 의원이 이제 3나노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왔는데, 이게 대만이 어떻게 되든 간에 파운드리 쪽에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잖아요. 대만도 지금 3나노 기술 못 따라갑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5나노 쪽에서 공정의 미세 공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이 아니라 3나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3나노 쪽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에 3나노의 제품을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 보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외국인 투자가 이걸 더 잘 알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요일 날인가 잠깐 반등을 시도했어요. 그때 외국인 투자가 하루 평균 뭐 400만 주, 500만 주 팔다가 3만 주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중에는 매수하다가 동시호가에 그렇죠. 팔았죠. 장중에 뭐 거의 저도 한 60, 70만 주까지 매수까지 봤거든요. 근데 또 어제 오늘 또 3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외국인 판단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다. GOS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과 파운드리가 중요한데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수율 문제라 경쟁력이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전 주가 하락 요인이 크다고 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다 공감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우리 명준호 의원이 아마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위주로 해서 또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네, 내용일 것 같으니까. 지난달에 다 뭐 말씀드린 대로 안 지난달에 좋게 보이시죠, 한 삼성전자. 7만 원, 그렇죠. 7만 원대 지지받는 이렇게 좀 쌍바닥 비슷하게 작년 하반기에 올 연초에 갖고 7만 원대 지금 두 번째 부딪히니까 많은 또 투자자들이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쌍바닥이 아닌가 우선 굉장히 호기심 있게 또 매수에 들어가던 그런 시점들인데 지난달에 운용력이 그 조만간의 시점에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고 그리고 6만 4천 원을 일단 부딪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이번 분기 중에 5만 8천 원을 찍어야 거기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지지점을 맞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이제 6만 4천 원이 굉장히 멀고 심각한 가격으로 느껴졌는데 지금도 거의 뭐 다 왔습니다. 지금 66,400원인가 이러니까 별 이제 또 거의 근처에 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만 8천 원 정도는 찍어야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달 뭐 얘기 드렸던 것도 계속 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 최근 한 15년 반도체는 거의 한 15년 이상 또 스마트폰 쪽도 10년 이상 그때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게 실적이 더 나오고 실적이 좀 덜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TSMC의 또 그 스마트폰도 애플의 기술 경쟁력 자체가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 즉 그거는 이게 지금은 그래도 수요 공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그래도 실적도 나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쪽이 그 공급자 우위의 상태가 좀 벗어나는 그런 시점 되면은 기술 경쟁력이 넘버 원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뭐 여타 회사들 밑에 회사들이 이제 치킨 게임 하다가 망할 회사 망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수요 공급이 유리해진 상황들에 있어서는 훨씬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처럼 이제 기술 경쟁력 자체가 한두 단계 이상 뚝 떨어져 있는 단계는 만약에 수요 공급이 조금 위축된다 이러면은 치킨 게임의 당사자가 돼 갖고 적자로 오히려 막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오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현재 뭐 삼성전자의 뭐 PER 수준 이런 걸 뭐 저평가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셀이 계속 나오는 구간들이 되기 때문에 7만 원이 강하게 깨질 것이다 했는데 역시 지금 계속 좀 빠지는 양상들이 이번 주에도 또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어떻든 한 분기 중에 한 5만 8천 원 정도 부딪혀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5만 8천 원까지 빠지면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350조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쪽이고 그럼 종합주가에서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25%. 예, 거의 8, 90%, 90포인트? 그 정도 되죠? 90포인트, 100포인트, 90포인트? 예,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삼성전자 한 종목 가지고 2,600포인트 초반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진호 운영력 이제 5만 8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제 두 분 얘기하셨는데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수율 문제도 발생했고 뭐 대만의 TSMC 대비해서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 열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하나 딱 저는 약간은 달리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왜 매도를 하느냐. 그렇죠. 삼성전자가 정말 안 될 기업에서 매도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메리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 바닥 찍고 올라가고 앞으로 업황이 더 좋은 애들이 많은데 업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확실성과 의심이 있는 이 구간에서 굳이 왜 삼성전자가 갖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사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은 지금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 앞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인 디램 같은 일반 메모리 사업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는 가면 갈수록 자동차건 가전제품이건 모든 기기에 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치킨 게임을 각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쪽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성장통이다 정도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그럼 기술력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냐?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런 쪽에서 20년 넘게 세계에서 1을 차지할 정도면 이미 기술력은 다 쌓여 있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렇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적극적인 M&A라든지 기술 개발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더 빠져가지고 올라오나 아니면 좀 더 행보하다 올라오나 어차피 나중에는 다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한 그런 관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불안한 건 딱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박주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준이 얘기하신 것처럼 빠졌을 때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지수를 끌고 내려가게 될 경우 이때가 투자 심리의 악화와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가 나오게 될 경우 그거 하나가 딱 불안한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 문제가 아니다. 앞서 다시 얘기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덜 빠졌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전체 저점 안 내려갔어요. SK 하이닉스 작년 9월 달에 9만 원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10만 3천 원이나요? 10% 위에요. 삼성전자는 내려갔다. 반도체가 아니다. 그렇죠? 스마트폰과 비메모리 쪽에 대한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대한 에quity 투자가 된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 같으면 제 말 들어보세요. 과거 같으면 삼성전자 하면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나노 대만의 TSMC가 못하는 3나노 기술을 삼성전자가 먼저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반기 때 제품 나온다는데 일가에 들리는 얘기로는 안 된다. 그 사이에 대만은 5나노 쪽에 더 기술력을 더 투자해가지고 더 나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과거 같으면 그 삼성전자 믿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GOS 논란 자체가 그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망가지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는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 외국인 매도 자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쪽이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주가지수 함께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그렇게 저는 그렇다 비관적이지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의심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 메리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없다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방금 말씀하셨던 스마트폰도 사실 있잖아요. 삼성전자 아니면 아이폰이 있고 사실은. 그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들이 TSMC가 있고 다른 쪽이 더 우위를 차지하니까 메리트가 없다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스마트폰 가격도 지금 이래요.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신제품을 내놨는데 지금 GOS 논란 때문에 가격이 대폭적으로 할인돼가지고 과거 같으면 애플과 비교를 해보면 애플의 스마트폰 맨 하이 제품하고 삼성전자 최고가 신제품하고 가격이 성능 자체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게 애플 제품은 프리미엄권 완전 따로 놀았고 그다음 삼성전자 신제품하고 애플의 하이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하이 제품하고도 삼성전자 신제품 자체하고 성능 차이가 애플 더 낫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시각이 비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반등 모멘텀은 뭘로 봐야 될까요? 반등 모멘텀은 결국은 이게 파는 것 자체가 저도 외국인 수급이에요. 이게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먼저 삽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또 IT만 거의 3조 원대, 3천억 원을 팔았어요. 오늘 전기전자만 팔았더라고 보니까, 전기전자가. 네. 그래서 시장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앞서 저도 강제 운영력 얘기, 동감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대표적으로 포스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오늘 포스코가 못 갔습니다. 당연히 사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보면 안 사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자체가 삼성전자도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악재도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안 산다. 그게 팔면 어차피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판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단가는 반등 모멘텀은 뭘까요? 반등 모멘텀은. 그때 뭐라 하셨죠? 뭐랄까. 그때 그 뭐 3나노 기술 근데 3나노가 네.
예. 될 경우 예, 삼성전자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글쎄 지금까지의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과연 그걸 선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반등 모멘텀은 역시 또 빠질 만큼 빠진 시점 되면은 또 싸다고 느껴진 시점 되면 당연히 반등하인데 그 가격을 운용력은 한 58,000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인 거고 58,000원? 그렇지만 저는 뭐 계속 갤럭시 휴대폰 쓸 겁니다. 일단 무거운 게 싫어하고요. 무거운 폰이 싫어서 저는 뭐 어떻든 뭐 갤럭시 계속 쓸 겁니다. 저는 반등 모멘텀보다는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LG전자 사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LG전자가 앞으로 훨씬 삼성전자보다 그동안 국내 투자가 돼 삼성 아니면 모든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IT 외에는 전기전자 외에는 살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증권도 그렇고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뭐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번 LG전자 시적을 보면서 가서 산다 한다면 LG전자 시적 안정판정가를 갈 것 같아요, 시적은.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저는 LG전자를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반등 모멘텀 자체는 종합주가 지수 함께 간다.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명주훈 형이 얘기한 것처럼 투매가 한번 나와서 소위 말해서 투매 한번 나와서 거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 거냐 아니면 투매보다는 그냥 꾸역꾸역 빠질 걸로 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삼성전자 보면은 거의 마지막은 네. 그게 투매라는 게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다른 것들처럼 뭐 몇 프로씩 막 빠진다 아니라 3% 이상 정도의 하락이 하나 뚝 떨어지면은 거의 그때부터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의 하락이 하나 정도 더 나올 거냐 아니면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저점이고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외국인들 수급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DDR5가 성공한다, 뭐 출시를 한다, 뭐 한다 해서 시장에 돌려질 부분이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하여튼 과거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별로 액면불안하기 전에 별로 없었는데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 먹히셨는데 요즘 하여튼 개미사들도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하여튼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시장에 소외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여튼 뭐 현재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 다음 세 번째는 이번 주 하여튼 시장에서 어려운 국면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조선업종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요즘 시장 자체가 대형주들이 하여튼 근래 들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대형주가 하루 올라가면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주가 네. 사실 연속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실적이고요. 근데 조선주는 실적보다도 물론 이제 수준 모멘텀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실적주들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업종으로 따지면 업종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박지원님은 이제 실적을 워낙에 많이 따시니까 이제 수주 산업이라든 이쪽에 대해서 약간 원래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그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거의 비슷하신 거죠 관점이. 그렇죠. 했어요. 지금도 했어요. 지금 제가 일단은 조선주가 이제 올라간 자체가 이제 1분기 때 수주 실적이 나왔어요. 저도 수주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작년 2분기에 또 비슷했어요. 2분기, 3분기가 수주가 좀 중요하다 부분이고 이게 조선주의 모멘텀 자체는 어제 오늘 아니거든요. 어떻게 수주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7년도부터 수주가 증가된다고 그랬다가 계속 고꾸라지 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의미 있게 제가 수준을 증가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그런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요즘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실적 시즌이지만은 약간 이슈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되는 시장이잖아요.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조선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이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하는 걸 팔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주가 집중된 쪽이 조선주 쪽이에요. 그래서 조선주가 그러면 현재 이번 주에 두드러지게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중에서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면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이고요. 다른 것들은 10% 20% 정도 20% 정도 전후 정도 좀 되는 건데 차별화 쪽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서 나서는 게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명진홍 의원이 명진홍 의원이랄까 강재영 운영력 더 제가 이어가고 제가 얘기 끊었으니까 얘기하고 우리 명진홍 의원 얘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좋게 얘기를 했었던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연초에도 저는 이제 어떻게 봤었냐면은 올해 시장에서 좀 좋다라고 봤던 쪽이 사실 산업재였거든요. 왜 산업재냐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전이를 제일 수월하게 하는 쪽이 사실 산업재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재 내에서 조선이 저는 좋다고 봤던 게 뭐냐면 이제 박주호님 말씀하셨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차이는 뭐냐면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올라간다 얘기는 결국 배값 자체를 높게 받는다 이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는 LNG 자체를 미국이나 중동에서 유럽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LNG 선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앞으로 카타르에서 또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 잠깐 얘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싫으면은 애플 사면 됩니다. 그죠? 테슬라가 현대차가 싫으면 테슬라 차를 사면 되고요. 대안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은 우리나라 LNG선 말고 다른 데 대안이 있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항상 그러잖아요. 글로벌 1등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글로벌 1등 기업이 국내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1등 기업 중에 하나가 조선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가 모멘텀 받는 거고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추가 상승이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상승이 또 나온 거 왜 그러냐면 오늘 수주 발표를 또 대규모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1분기 동안의 대부분의 수주는 다 LNG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주 받은 거에는 총 오늘 1조 2천억의 수주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1조 정도가 컨테이너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 LNG선 그리고 탱크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작년부터가 이제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박가 계속 올라갔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잠깐 수주가 들어왔다가 한동안 끊겨 있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왔다 얘기는 앞으로도 컨테이너선 발주 역시도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탱크선까지만 더 들어온다면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 한번 사이클 타게 되면은 수주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게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까지 오늘 수주 발표가 나타나는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탱크선까지가 들어온다 되면은 조선 업황이라는 부분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업종 자체가 다 올라가니까 이러면 대규모의 상승 사이클이고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기간 역시도 이제 확인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는. 지금 현재 조선은 수주라든지 신조선가를 봤을 때는 내년부터가 확실히 흑자 전환이 대부분 된다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적자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란 부분에서 현재는 자유롭다. 이 부분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다만 주도주로 나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일단 시장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다. 그런 또 시각인 것 같고 강하게 주도주보다는 약간의 시장에서 아웃퍼폼한 흐름이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 강재영 운영료 생각인 것 같고요. 명진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번 지난 일요일 밤에 이제 토마토 유튜브에 한밤의 작전회의 방송에서도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조선주가 폭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폭등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때 지난주에도 그림 그려드릴 때 화요일이 되면 급등이 나타나는데 어디까지 오르냐 하면은 3월달 그러니까 신고가 지금 막 먼저 뚫기 시작하는 현대중공업 기준이 아니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거기에서 팍 올려쳤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빈둥빈둥 그것도 그림 정확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빈둥대면서 쌍바닥 비슷하게 해서 그게 딱 마무리된 날이 이번 주 화요일인데 거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직전 3월 초에 고점을 강하게 상회시키면서 대중들이 이젠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가나보다 하고 뛰어드는 시점 거기서는 또 보름 이상 이제 또 눌림 나오고 빈둥거리다가
또 대중 투자자들이 전혀 관심 없어진 시점 가갖고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가서 거기서 또 급등이 나오는 구조 그렇게 된 거라서요. 이걸 뭐 주도주로 나서나 이렇게 오늘 주제인데 오늘 주도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도주 그쵸?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제일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주도주로 이제 뭐 추격 매수 올라타도 되나 그런 얘기인데 딱 올라타는 순간 이제 또 보름 이상 이제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빈둥빈둥 또 나오는 그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또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고 조선주에 뛰어든다면은 또 보름 이상 물리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 주 국면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 지금 이 굉장히 또 2월달, 3월달 이미 바닥은 만들어 놓고 돌아서 나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운영력이 주로 방송에서 리바기 얘기 계속 드리죠. 리오프닝주 중에 또 그 바이오 중에 또 이 어디야 국가 기관 산업 주 중에 그 시점별로 강하게 올려치는 종목들을 계속 가져간다. 근데 바이오 중에서는 이번 주 한미약품 올려친다니까 진짜 한미약품이 제일 강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시점마다 그 섹터들 중심으로 거기는 이제 바닥을 중장기 바닥을 쳐놓고 돌아서 나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르면서도 그러나 초입부이기 때문에 강하면 또 보름 이상 대중들 이제 단기성 매물 빼는 과정들 만들고 또 잊을만 하면 거기서 또 올려치고 이 양상들이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세계의 큰 부류 안에서의 핵심적인 대바닥을 쳐놓고 돌아나가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주도주 논리 이런 것보다는 다 딱 그 시점에 순환매 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는 조선주 생각은 일단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일단은 수주로 봐서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밸류로 봐서는 현재 주가 사재가 올해 실적도 아니고 내년도 실적도 아니고 내 2024년, 25년도 실적을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조선주 밸류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근데 조선주가 성장주는 아니에요. 왜?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업황이 좋을 때 주가 4만 5만 원 갈 때 연간 매출액 14조 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매출액 6조 7천억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주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조선업황이 안 좋을 때 독구시설 많이 폐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종별로 골고루 수주 받는 게 좋은데 작년도에 LNG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독후에서 건설할 부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테이너선 받았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삼성,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인데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가 1분기 때 별로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오면 골고루 이제 독후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추가적으로 결국은 지금 실적 자체는 이제 작년도부터 수주가 증가됐고 성과가 높았고 올해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부터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기는. 그러니까 2025년도 가면 대체적으로 이제 PR 밸류로 따지면 뭐 15배, 20배 정도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수주가 더 나오면 이제 2026년도 가면 10배 미만까지 떨어지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우리가 2024년도까지 보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04년. 근데 조선주 경기 관련 종목들 2025년도 실적 보고 지금 주도주로서 배팅한다.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모멘텀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나온다 한다면 가겠지만 근데 조선주가 우리를 양치기 손이라고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속였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 했다가 결국은 안 되고. 근데 이번만큼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도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도 현재로 봐서는 분위기 자체는 우상향일 것 같은데 어떤 경기 관련 종목도 탁월하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도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네, 많아서. 그래서 골고루 가는데 현재로 봐서는 약간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밸류 자체가 너무 높은 수준이고 조선업종 내에서도 현대중공업 외에는 저는 살 게 없다고 봐요.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어차피 중간 지주라서 중간 지주사 쪽이니까.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간 만큼 따라간다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지금 도크가 거의 꽉 차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 맺는 거 보면은 2025년 초중반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인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내년부터 군포조선소가 이제 다시금 재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군포. 군산. 그렇지. 군산의 조선소가 지금 폐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가동한다 되면은 캐파가 또 늘어나는 효과가 또 하나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조선 수주가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LNG 성안이나 이런 데는 군산에서 힘들고 컨테이너라든지 탱커 같은 경우 들어오면 이제 그쪽이 좀 가동하기 수월한 케이스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캐파 자체가 좀 더 커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 종목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조선주 내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는 이등주 종목들 아니 이등주 너무 떴어. 현대중공업. 그렇죠. 현대중공업 근데 현대중공업만 하고 다른 것들은 좀 더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3월달에 고가랑 이제 돌파 나온 거고. 근데 현재 시점 조선주들은 어떤 실적이나 이 밸류적인 수치를 놓고선 이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 경쟁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것도 시점이라고 맞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조선 거의 한 10년도 넘었죠. 조선 지금 업황부진 뭐 계속 한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 밀려서 또 뭐 다시 뭐 되살아난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쪽 때문에 계속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10년 이상 가져갔는데 뭘 했어요? 기술 경쟁력은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LNG선이든 친환경 선박이든 기술 경쟁력을 넘버원 최첨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터닝이 업황이 이제 조금 이제 터닝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에서는 역시 1위하고선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면들 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뽑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팔아서 조선주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메리트가 있죠.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벌써 한 20여 년 가까운 아주 좋은 시기 돈이 그냥 크게 벌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최첨단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두 단계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 하는 거고 예, 조선은 지금 그 어려운 그 지금 한 10년 이상의 상황들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 그걸 유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높이 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예, 또 실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좋아지는 예전에 가능성 치킨 거기에 게임이 놓는 거죠. 나타났듯이 그쵸. 현재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치킨 게임의 승자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예, 하여튼 하여튼 조선주가 이번 주에 하여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고 우리나라도 실적 때 하나 둘씩 좀 발표가 좀 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후반부터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지지부진한 국면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주목할 만한 업종과 종목 얘기하지 말고 딱 업종하고 업종제 종목 한두 종목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 명준호 명스트라다무스라 오늘 앞서 이제 조선주 이야기해서 가지고 이번 주 폭등 나왔다는데 우리 이번 주 한번 다음 주에 업종 한번 예, 다음 너무 주도- 부담 안 줄게요. 예, 다음 업종과 주도 뭐 종목청. 투자해야 될 그 뭐 섹터는 딱 항상 세 개입니다. 네. 지금은. 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 대바닥을 쳐놓고 지금 돌아오는 쪽들이기 때문에 네. 리바기, 리오프닝, 바이오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 관련 여기서 그 주마다 그 시점마다 이제 강하게 또 돌리는 그 종목들은 뭐 또 주마다 다음 주도 또 새롭게 돌릴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 일요일 날 밤 토마토 유튜브에서 밤 9시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아요, 지금. 실적 시즌이라고 그랬는데 그 리바기 종목이 실적이 괜찮은 것 중에 그러니까 실적 효과로 실적 효과로 주가가 팡팡팡 실적 서프라이즈하고 치고 나갈 시점이면은 그런 상황들이면은 실적이 누가 더 잘 나오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 기업이 실적이 더 나왔다. 그래 서프라이즈다 하고 폭등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반응도 없어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이 1, 4분기 실적 자체 어떤 수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앞으로 2분기 이후에 변화될 어떤 모습들과 그로 인해서 또 각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실적이 부진했어도 좋아질 종목, 좋았어도 좀 나빠질 종목, 거기에 대한 지금 우려를 따지는 시점이라 실적의 수치, 뭐 크게 이번 시즌에는 의미는 없다.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저는 일단은 현재 업종으로 따지면 실적이 가장 괜찮은 게 알다시피 이제 정유업종이거든요. 정유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경기 관련 쪽, 어차피 지금 실적 회복 시즌이니까, 경기 회복 시즌이니까 경기 민감 쪽에 본다 한다면, 철강중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들을 먼저 보게 되게 되면 이번 주에 발표된 실적, 최근에 LX 인터내셔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LX 홀딩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대체적으로 실적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 전에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다 양호하게 나왔지만은, 다 양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먼저 발표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발표돼서 먼저 발표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특히 저는 눈에 띈 거는 어제 포스코 홀딩스 실적 발표한 걸 상당히 좀 주목을 했어요. 가이던스가 1조 한 7천억 가까이 되는데 2조 3천억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보니까 이런 거 다 힌트입니다. 봤더니
자회사 실적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자회사는 뻔하잖아요. 상장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야 되거든요. 아직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발표 안 됐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적 시즌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강주를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철강주를.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충분히 근거가 있었거든요. 철강주 가격 자체가 여름 제품 가격 기준에서 작년 6월달 고점을 뚫었다고 그랬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철강주들 다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그래서 철강업종 중에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가 시적 발표 후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은 포스코홀딩스,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제강이라든가 중성용 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업종, 동국제강.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 한다면 상사 주식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또 부분인데, 앞서 LX 인터내셔널 좋게 나왔던 것 자체가 상반기 때 이슈 자체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었거든요. 대부분 상사회사들이 원자재 쪽에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물류 쪽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시장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2,000억에서 2,400억 나왔거든요. 그 가이던스 실적 발표 전에도 주가가 쌌는데 실적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많이 떴지만은 PR 아마 지금 한 4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다가 작년도 배당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철강업종과 철강업종의 포스코, 동국제강, 그 다음에 상사 주식 중에서 LX 인터내셔널 주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관련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지 않겠는가. 시간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낼게요. 다음. 철강, 비철금속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향 결과가 나오거나 최소 부합인데 2분기부터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강, 비철금속은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철강 같은 경우 뭐 중소철강 같은 경우 굉장히 탄력이 있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 고려아이라든지 뭐 LS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상사 쪽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달리 얘기해야 될 거는 자동차. 왜 자동차를 얘기하냐면 자동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차량 판매가 10%가 급감을 했는데 실적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차량 판매가 1분기보다 정상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차량 매출이 증가하는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저는 철강하고 자동차 두 가지 정도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더 할 얘기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 그럴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1시간 훌쩍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 자체는 너무 기다만 듣지 마시고, 우리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운영력 3분이 함께하는 마켓 뒷담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